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 핵 및 입자 물리학 이제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핵 붕괴와 방사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동위원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아이소톱 이렇게 얘기하고, 동위원소는 뭐냐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양성자 수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두 개의 원자 핵이 있는데, 원소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양성자 수가 8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양성자 수가 8개, 양성자 수가 8개씩 있으니까 여기 옆에 이제 보라색으로 있는 건 이제 전자죠. 그 원자, 전자도 이제 8개가 있겠죠. 중성이니까. 근데 이제 왼쪽은 중성자가 8개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른 원소, 이러한 두 개의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나죠? 밑에 있는 아래 참자는 양성자의 수, 양성자의 수고 원자 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위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수, 이게 질량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읽을 때 16 5, 8 이렇게 16, 5, 8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놈은 질량수가 18이죠. 18. 질량수가 18, 원자량이 그 원자 번호가 8번.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이제 질량수가 다른 이러한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자연에는 동위원소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산소 그러면 산소는 8번이라고 하지만, 그 동위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산소 16, 뭐 산소 1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기술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는 이제 단위 핵자당 결합 에너지, 이제 단위 핵자당 결합 에너지 질량수에 따른 단위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데, 이게 자연에는 가장 안정된 원소가,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안정됐다고, 우리가 원소가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자연의 가장 안정된 원소가 이제 우리 철이라고 했습니다. 원자 번호가 26, 그 다음에 질량수가 56인 철이 가장 안정된 상태고, 이것보다 철보다 작은 질량의 원소들은 서로 결합을 하면서 핵융합을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고, 뭐 그 원자 번호가 그 철보다 큰 원소, 무거운 원소들은 핵 분열을 하면서 점점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보다 이제 그 질량이 큰 원소들은 대부분 양성자의 숫자보다 중성자의 숫자가 훨씬 더 크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중성자의 숫자가 좀 더 커가지고 좀 더 많이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철보다 큰 원소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우리가 대부분이 별의 폭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굉장히 유익한, 우리가 항상 별한테 감사하자고 제가 했죠. 그래서 별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성자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대부분 중성자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원자 번호가 20 이상이 되면 대부분 중성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중성자 수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핵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핵이 좀 불안정해지면 좀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게 붕괴라고 방사능 붕괴, radioactive decay라고 얘기하는데, 핵이 불안정해지면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고,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사능을 방출을 하는데, 이렇게 파리클 형식, 입자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그 전자기파 형식으로, 전자기파 에너지 형식으로 방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자의 형식으로 방출할 때는 알파 입자 혹은 베타 입자,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이고, 베타 입자는 전자입니다. 전자 또는 양전자, 뭐 전자로 입자로 그 방출하는 경향과, 또 이렇게 이제 전자기파 에너지로 방출하는 경향, 세 가지의 붕괴 패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핵이 더 불안해지면, 이제 핵이 이건
그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방사능 붕괴를 넘어서 이렇게 그냥 핵이 연속적으로 붕괴를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핵 분열이다, 뉴클리어 피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약한 방사능 붕괴, 알파, 베타, 뭐 감마 붕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끝나는 그 붕괴가 아닌 여러 번의 분열 과정을 통하는 이런 핵 분열, 뉴클리어 피션을 통해서 우리가 핵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방사성 원소의 자연 변환, 붕괴 과정을 자연적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 붕괴. 알파 붕괴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알파 붕괴는 불안정한 원소, 즉 원자 핵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알파 붕괴라고 하는데 이 붕괴 과정에서는 양성자도 두 개가 빠져나가고 중성자도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원자 번호는 2가 감소되고 질량수로 따지면 4가 감소가 되는 붕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모 핵이 있으면 X라고 하는 핵의 원자 번호가 Z, 그다음 질량수가 A인 놈이 알파 붕괴를 하면 알파 입자는 그 헬륨의 원자핵, 2사 헬륨의 원자핵이니까 원자 번호는 2가 감소되고 질량수가 4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방출이 돼가지고 생긴 새로운 원소, 좀 더 안정된 원소는 원자 번호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X에서 Y라고 하는 원소로 바뀌었고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했고 질량수는 4만큼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무슨 말이죠? 원자 핵에서 양성자가 원자 번호가 둘이 감소하고 질량수가 4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요 놈은 이제 라듐이 라돈으로 라듐은 원자 번호가 88번, 질량수가 226인데 이놈이 알파 입자, 알파 붕괴를 하게 되면 질량수가 4가 감소돼서 222, 원자 번호가 2가 감소돼서 86으로 바뀌니까 원자도 바뀐 거죠. 그 바뀐 원자가 원자 번호가 86인 원자가 이제 라돈입니다. 라돈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라돈과 헬륨의 원자핵, 우리 알파 입자로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붕괴된다고 했는데 이놈이 이제 원자핵으로 붕괴가 안 되고 그냥 개별 입자, 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개별 입자로는 붕괴가 안 되고 왜 원자핵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죠? 이렇게 붕괴가 안 되고 이렇게 그 원자핵으로 붕괴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붕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개별 입자의 질량과 알파 입자의 질량, 결합된 알파 입자의 질량을 재면 어떤 놈의 질량이 더 크다고 했죠? 요 개별 입자의 질량이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소가 붕괴를 할 때는 요 질량이 가벼운 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놈으로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질량이 작은 놈으로 그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입자로 붕괴되는 그 확률보다는 이게 알파 입자로 결합된 원자 핵으로 붕괴되는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개별 입자로는 붕괴가 안 되고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더 작은 알파 입자로 이렇게 붕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베타 붕괴는 이제 전자가 붕괴된다고 했는데 전자 또는 양전자가 방출되는 붕괴를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베타 붕괴에서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는 붕괴라서 질량수는 붕괴 전과 붕괴 후에는 질량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는 붕괴를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X 질량수가 Z, 원자 번호가 Z, 질량수가 A인 X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를 방출할 때 전자는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마이너스 1, 질량수를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한다고 했죠. 고놈이 방출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붕괴 전과 후에는 항상 원자 번호의 합도 같아야 되고 질량수의 총합도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붕괴 전과 후는 원자 번호의 총합이 보존돼야 되고 질량수도 보존돼야 됩니다. 따라서 질량수는 변함이 없지만 원자 번호가 붕괴된 이후에 생긴 새로운 딸 핵의 원자 번호는 하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수가 더 늘었다는 얘기죠. 질량수는 변함이었는데 양성자의 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중성자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성자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의 수를 뺀 게 질량수잖아요. 그럼 양성자의 수가 질량수는 같은데 양성자의 수가 늘게 되면 뭐가 줄어든 거죠? 중성자가 줄어든 겁니다. 하나가. 그죠? 그래서 이 붕괴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이름 그 항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를 방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베타 붕괴, 베타 마이너스 붕괴입니다. 그래야지 붕괴 후에는 양성자는 하나 늘고 중성자 하나가 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세슘이 바리움으로 변하는 55번의 원자 번호를 갖는 55번의 원자 번호, 질량수가 137인 세슘이 전자를 하나 방출하면서 질량수가 하나 늘면서 56번의 바리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질량수는 변함이 없죠. 이런 경우는 이 세슘 원자 핵 안에 있는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중성자의 질량은 939. 대략 6 메가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은 938.2 메가일렉트론 볼트, 전자의 질량이 0.511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 중성자가 양성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로 될 때 이 붕괴 과정에서는 붕괴 전과 붕괴 후의 질량이 보존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붕괴 과정에서는 질량 보존이 성립 안 한다고 했죠.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 빼기 양성자의 질량 빼기 전자의 질량을 제가 델타 M이라고 하면 그 델타 M이 얼마냐면 0.889 메가일렉트론 볼트 돼요.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그 질량 결손은 어디로 다 갔을까요? 에너지로 다 방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양성자도 질량을 움직여야 되고 전자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이제 일부가 방출이 되고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또 운동 에너지도 갖게 되니까 요때 이제 대략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이거는 그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킬로 일렉트론 볼트로 해주면 대략 889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질량 결손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전자가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가 갖는 원자핵이 베타 붕괴를 해가지고 전자가 방출될 때 방출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대략 수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서 나온 전자인지 원자핵에서 나온 이건 원자핵에서 나온 전자가 아니고 그 원자에서 나온 세슘 원자에서 나온 전자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뭐 전자가 그렇게 그 원자에서 나온 전자로 생각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원자에 묶여 있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우리가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전자를 내가 전리시켜가지고 이온화시켜서 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그때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뭐 대략 수십 일렉트론 볼트 혹은 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는 수 일렉트론 볼트, 기껏해야 수십 일렉트론 볼트 정도밖에 안 되고 원자 핵에서 방출되는 그 전자는 수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검출을 하면 이놈이 원자 핵에서 방출된 에너지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하고는 굉장히 원자에서 방출된 전자의 에너지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원자 핵에서 나온 전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붕괴가 이제 양전자가 방출되는 붕괴인데, 양전자가 방출되는 붕괴는 양전자는 전자하고 성질이 같은데 전하가 다른 거죠. 전하가 달라가지고 양전자는 E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때 전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양전자의 경우는 0 플러스 1 E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이제 굳이 원자 번호의 형태로 쓰면, 그래서 이 경우는 양전자가 방출이 되면 그 0, 2에 그러니까 0, 1 플러스 0 플러스 1짜리가 방출되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원자 번호가 감소를 하게 되네요. 그죠? 질량수는 변함이 없는데 원자 번호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니까 반응 전과 후에 원자 번호는 보존돼야 되고 질량수도 보존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거꾸로 된 거네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성자 수는 하나가 줄고 중성자 수가 하나가 늘었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죠? 질량수는 변함없고 양성자 수가 줄었으니까 하나가 줄었으니까 양성자가 줄었으니까 그놈은 어디로 가겠어요? 중성자로 갔겠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붕괴는 양성자가 중성자하고 양전자 파지트론을 방출하는 붕괴를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붕괴는 우리가 이제 그 원자 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이 11번이고 질량수가 22번인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10인 네온, 원자 번호가 10, 질량수가 22인 네온으로 붕괴가 되면서 양전자를 이렇게 방출하는 반응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 나트륨 원자 핵 중에 있는 양성자가 이제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를 방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보면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이 중성자의 질량보다 작잖아요. 중성자의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량만 비교를 해보면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반응 후가 더 크죠. 이런 게 일종의 흡열 반응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자연에서는 양성자만 하나 달랑 갖다 놓고 그 베타 플러스 붕괴를 기다리면 절대로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는 중성자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프리 프로톤이죠. 프리 프로톤은 프리 뉴트론으로 붕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작은 질량으로 붕괴가 안 되거든요. 붕괴라는 거의 개념은 항상 나보다 작은 질량으로 붕괴가 되는 건데, 이렇게 베타 플러스 붕괴, 질량이 작은 놈이 질량이 큰 놈으로 붕괴되는 경우는 그놈이 원자 핵 안에 존재할 때는 원자 핵력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쿠올롱 포텐셜도 존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작은 놈이 질량이 큰 놈을 으로 붕괴되는 경우는 독단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붕괴가 안 되고 핵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요 놈이 단순한 질량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텐셜 등을 통한 에너지가 좀 더 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질량이 큰 놈으로 질량이 비교적 작지만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질량이 큰 놈으로는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베타 플러스 붕괴는 반드시 핵 안에서 존재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혼자 있어도 이렇게 핵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중성자가 혼자 이렇게 존재할 때에도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베타 플러스하고 베타 마이너스, 베타 붕괴는 이게 This is not the end of story.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은 피직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베타 붕괴에는 중성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양성자의 수명을 제가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양성자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양성자의 수명이 10의 34승 년도입니다. 이해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주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명이 10의 34승이란 얘기는 그냥 무한정 산다는 얘기죠. 붕괴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반면에 그 중성자는 대략 뭐 11분, 뭐 13분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는 그냥 홀로 가만히 둬도 붕괴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가벼운 놈이 있거든. 그 놈이 바로 양성자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나보다 가벼운 놈으로 쉽게 붕괴가 되지만 양성자는 혼자 두면 그 나보다 가벼운 놈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은 일렉트론하고는 너무 다른, 양성자가 전자를 혼자로는 안 가거든요. 나보다 가벼운 놈이 없기 때문에 붕괴가 쉽게 안 됩니다. 얘가 붕괴가 되려면 핵 안에서 존재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양성자가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줘야지만,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붕괴하는 그 베타 붕괴를 통해서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마 붕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감마 붕괴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 붕괴를 일으켜서 새로 생긴 원자핵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안정한 상태로 변하기 위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감마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붕괴를 일으킨 어떤 원자핵이 이제 들뜬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이 들뜬 놈이 조금 더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고,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자기파 형태로 감마선 형태로 붕괴를 해서 안정된 딸핵, 우리가 보통 이거 너터 뉴클리어스라고 얘기하는데 딸핵으로 이렇게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붕괴되는 방출되는 감마선은 그 에너지 레인지가 대충 그 수 킬로 일렉트론 볼트에서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바륨의 들뜬 상태가 안정된 바륨으로 되면서 감마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뜬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별표 스타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질량수는 변함이 없고 에너지만 조금 더 많은 상태예요. 들뜬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항상 이렇게 스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스타를 붙여준 원소는 이렇게 들뜬 상태의 원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자 번호가 5번인 붕소, 질량수가 12번인 붕소가 우리가 이제 그 6번인 탄소로 붕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질량수가 증가했죠. 질량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붕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요놈은 질량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원자 번호가 증가했죠. 질량수는 가만히 있고. 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붕괴를 통해서 붕소가 탄소로 이렇게 붕괴할 수 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통해서 이렇게 붕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붕소가 요 탄소의 들뜬 상태, 이때 붕소가 탄소로 베타 마이너스 붕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13.4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곧바로 탄소의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탄소의 들뜬 상태로 이게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하고 베타 붕괴를 하고, 그리고 이 들뜬 상태가 다시 이제 감마 붕괴를 하는 경우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탄소의 들뜬 상태로 갈 때는 베타 붕괴하는 에너지가 대략 9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갈 때 그때 이제 감마 디케이를 하는데 그때는 대략 뭐 4.4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2스텝으로 붕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직접 베타 붕괴를 갈 수도 있고 베타 붕괴 한번 감마 붕괴를 통해서 그 탄소 그 12번 탄소 12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의 방사선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이제 알파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과력을 보면 알파선은 종이로 딱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투과를 못해요. 근데 이게 반면에 이제 베타선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종이는 통과하고 쉽게 통과하고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딱 막으면 베타선은 더 이상 통과를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감마선은 투과력이 너무 좋아서 종이도 쉽게 투과하고 알루미늄도 쉽게 투과하고 요 놈을 막으려면 감마선을 막으려면 납이나 콘크리트 벽으로 딱 쳐놔야지 감마선이 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과력이 가장 좋은 놈은 감마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 알파선. 그 알파선 같은 경우는 그 인체의 그 피부도 투과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과력으로 따지면 알파선은 굉장히 투과력이 약하지만 그 우리가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능력은 알파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이제 전리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이온 전리를 시키려면 알파선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파선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기, 뭐 베타선은 그 비상구 경보등이나 두께 측정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고 감마선, 뭐 X선 이런 놈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치료, 뭐 뼈 골절 진단, 공황의 수화물 검색대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속적인 핵 붕괴를 보면 우리 이제 어떤 원소가 그 핵 붕괴를 시작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 우라늄 234, 우라늄 234가 어디 있나요? 여기 92, 원자 번호가 90이고 질량수가 234인 우라늄이 납으로 원자 번호가 80이고 질량수가 210인 납으로 이렇게 붕괴가 될 수 있는데 이 붕괴는 한 번에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붕괴 과정을 통해서 붕괴가 된다. 예를 들면 우라늄이 여기서 알파 붕괴가 하나, 둘, 셋, 네 번의 알파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폴로늄에서 납으로 가면서 갈 때는 이제 여기 거꾸로 가는 게 이게 이제 베타 마이너스 붕괴니까 지금 이제 폴로늄에서 그 원자 번호가 83을 거쳐서 이제 납으로 갈 때 요거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제 베타 플러스 붕괴로 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의 알파 붕괴, 두 번의 베타 플러스 붕괴를 거치면 우리가 이제 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핵 붕괴를 통해서 몇 번의 알파 붕괴, 몇 번의 베타 붕괴를 이제 거쳐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감마 붕괴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원소가 여러 방사선을 내고 안정된 상태의 다른 원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 붕괴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화재 경보기인데 이 화재 경보기, 우리 스모크 디텍터 우리 집안에도 있고 뭐 그 강의실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화재 경보기가 있잖아요. 이 화재 경보기를 이제 뜯어보면 화재 경보기는 이제 알파 붕괴를 하는 화재 경보기. 화재 경보기는 요즘에는 그 광전 효과를 통한 화재 경보기도 존재를 하는데 이거 이제 알파 붕괴를 통한 화재 경보기를 뜯어보면 이 구성이 이게 이제 이온 챔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람이 있습니다. 알람이 있고 이놈들이 이제 그 건전지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이온 챔버를 보면 이온 챔버 안에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을 주로 쓰는 게 이제 그 AM 이걸 이제 아메리슘인가 그 미국 아메리카에 미국에서 발견이 먼저 됐겠죠. 그 아메리슘 90 원자 번호가 96, 질량수가 241인 아메리슘이 여기 놓여 있고 요놈 그 다음에 이렇게 극판이 있습니다. 전극판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이제 금속 전극판이 있고 여기 공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사능 물질이 붕괴를 하게 되면 방사능 물질 이제 알파 붕괴를 해가지고 알파 입자의 방사선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이 돼서 이 전극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를 전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이온화 시킨다고 하죠. 이온화 시켜가지고 이거 원자에서 전자하고 원자핵을 떼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알파 입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알파 입자가 이제 하는 역할이면 평상시에 이제 그 스모크가 없으면, 그러니까 연기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알파 입자가 붕괴되면서 이 공기층을 전리를 시키고, 얘가 이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이제 감지를 우리가 이제 흐르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일정한 상태의 전류가 흐르다가 만약에 그 연기가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나게 되면 이 스모크 디텍터 안으로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연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모크 파리클, 연기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연기 입자들이 한테 대전된 입자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연기 입자들의 한테 대전된 입자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면 이제 질량이 달라지니까 인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돼요. 그죠?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니까 전류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전류의 변화를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알람이.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게 돼가지고, 그럼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알람이 빡빡빡빡 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재 경보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붕괴, 우리가 이제 알파 붕괴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입자하고 이온이 결합해서 이제 전류가 감소돼서 이렇게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의료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소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어로는 이제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펫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펫이라고 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입니다. 양전자 파지트론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인데, 거기에다가 CT까지 결합된 요즘에 이제 장비가 나와서 펫은 약간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 사진이고, CT를 해주면 이제 칼라까지 높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장치를 핵심은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보면 여기는 이제 암 같은 걸 치료할 때 쓰이는데, 양전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가 붙은 방사선 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의 유방암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양전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불소, 플로르 원자 번호가 9번인 불소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포도당 같은 거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도당에 그 양전자 그 플로르를 붙여가지고 불소를 붙여가지고 요렇게 이제 체내에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체내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요 놈이 이제 체내 측정 부위에 이렇게 그 방사능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그 축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 플로르라고 하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양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양전자를 이제 방출하는 베타 붕괴를 하게 돼요. 베타 붕괴를 하게 되면 양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전자하고 우리 원소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전자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전자하고 전자가 충돌을 하게 돼요. 양전자하고 전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충돌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게 백투백으로 포톤이 감마레이가 이렇게 방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양전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딱 충돌을 하게 되면 물질과 물질이 충돌하게 되면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얘기해요. 물질과 일렉트론이 물질, 양전자가 반물질이면 일렉트론과 파지트론이 충돌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펫 장비는 내 체내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나오게 되면 요 지금 둥그란 요 장비가 뭐냐면 감마선을 디텍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감마선 검출기가 이렇게 있고, 감마선 검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체내에 있는
포도당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펜만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만 가지고 촬영을 하면 이게 흑백 사진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CT만 찍으면 이런 사진이 되는데 펫하고 CT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제 실질적으로 체내 구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예를 들면 뇌, 뇌인지 이제 암세포가 있는 뇌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반감기하고 이제 핵분열, 핵융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